회식도 잦고 술자리도 잦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슴 쓰림과 명치 통증, 좀 심한 분들은 신물 올라옴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깨 통증도 호소하시고 두통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톡닥터 토닥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속쓰림과 메스꺼움, 잦은 기침과 목 걸림까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속 불편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속 편한 해답, 우리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광원 과장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광원입니다. 오늘은 현대인에게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실 두 분이죠. 안세영 씨, 김선혜 씨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 속이 안 좋아서 먹지 못했던 아주 뼈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께 제가 왜 그때 먹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선생님, 그 맛있는 음식을 앞에서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저는 그 못 먹는 그 속쓰림도 또한 또 더 속쓰리게 만드는 그 두 번 상황이잖아요. 속쓰린 거네. 네, 맞아요. 네, 오늘 두 번 속쓰리지 않도록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역류성 식도염 사실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이라서 익숙한데요. 이게 현대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요즘 청장년층하고 노년층의 이유가 조금 다른데요. 네. 청년층하고 장년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참 일을 할 나이죠. 그래서 이제 회식도 잦고 술자리도 잦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네. 노년층 같은 경우는 그 물에 좀 말아 드시면서 좀 씹지 않고 넘기시다거나 소화기능 자체가 조금 약해지시기도 하고 네. 식사하시고 바로 눕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생깁니다. 저한테도 지금 해당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노년층에서 나타나는 거죠. 나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그때 아, 식사 같이 하는데 물 말아서 막 이렇게 흐르 입맛 없을 때는 물 말아 먹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저 걱정하는 거예요. 이가 안 좋으신가 해서. 아유, 정말. 근데 선생님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동반을 해야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증상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흔한 증상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가슴 쓰림과 명치 통증, 그리고 좀 심한 분들은 신물 올라옴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어깨 통증도 호소하시고 두통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네. 저는 사실 스트레스 좀 받으면 이게 속 쓰리고 그리고 머리 두통도 좀 심하고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그러다가 또 이게 싹 사라지기도 해요. 네. 근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없이 스트레스나 식습관 때문에 생긴 경우는 그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같이 증상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선혜 씨처럼 증상이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재발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재발률은 어떻게 되나요? 재발률은 꽤 높습니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0%까지도 되는데요. 이렇게 재발이 잦은 이유가 이제 우리 생활 습관 같은 것이 쉽게 변하지 않고 네.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뭐 직장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집안에 있던 우환이 갑자기 사라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발률이 좀 많죠. 그러니까 재발률이 높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일 수 있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 약물 치료가 이제 생각보다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가 원래는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해야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한 2주 먹어보고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안 오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다시 재발하시기도 하고요. 혹시 그러면 이게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 그러니까 염증이 나 이거 굉장히 전문가 같다. 심각하네 오늘. 염증이 이게 암으로도 여기 전환 이렇게 이 동반될 수 있다. 뭐 요런 염려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건? 가끔이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암으로 갈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도암은 편평상피암이라고 해가지고 담배나 뜨거운 차에 관련이 더 많은 암이고요. 이제 식도염하고 관련 있는 암은 선암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흔치는 않지만 최근에는 조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생을 했을 때 꾸준히 제대로 끝까지 치료를 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토닥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조기 그렇지. 네, 발견, 조기 치료. 맞아요. 네, 오늘도 그 중요성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역류성 식도염이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소아나 청소년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가요? 예, 물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요즘 친구들이 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아. 학업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네. 교우 관계도 그렇고요. 아, 그렇죠. 뭐 부모님께서 받는 스트레스도 좀 없진 않겠죠. 네. 그래서 친구들이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정말 애들한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저는 뭐 직접 보고는 얘기하지 않는데 하여튼 뭐 누군가는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 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아니 저 카메라 보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 저는 사실 저희 아들이 와서 스트레스 받아 이래요. 8살짜리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제가 봤을 때는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가 뭔지를 알고 본인 입으로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요즘 애들은 진짜 스트레스가 많긴 한 것 같아요. 네, 어리다고 네, 관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맞아요. 들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역류성 식도염과도 굉장히 비슷하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굉장히 비슷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그 위치 자체도 식도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기는 위험은 위쪽이거든요. 그리고 식도하고 그 근처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네.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도 비슷한데요. 다만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위험 같은 경우는 위가 좀 쥐어짜는 느낌이 좀 더 있고요. 식도염 같은 경우는 가슴 쪽으로 좀 더 증상이 좀 많은 편이죠. 아, 그렇구나. 그 증상을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가서 또 선생님한테 혹은 또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을 때 그렇죠. 네, 잘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네, JTB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속 불편한 역류성 식도염 이제 그만이란 주제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는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는데요. 우선 역류성 식도염은 위에 있는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서 생기는 증상과 그리고 식도의 염증입니다. 원래는 이제 식도하고 위 사이에 이렇게 괄약근이 있습니다. 하부식도 괄약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상 눌러주면서 여기를 닫아주기 때문에 산이 넘어오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 위가 누르는 압력이 식도의 압력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누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산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 증상으로는 이제 가슴 쓰림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밑에 명치 쓰림도 올 수가 있고 신물이 올라오는 걸 실제로 느끼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침, 가래가 없이 그냥 마른 기침, 감기도 아닌데 폐렴도 아닌데 기침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곳이 역류성 식도염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혹시 그 트림 같은 것도 네. 그 역류성 식도염하고 연관이 있나요? 트림이 원인도 될 수가 있고 증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을 하면서 같이 넘어오는 공기 때문에 위산이 넘어와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길 수가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그 산이 있는 것 때문에도 트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옆자리 앉은 데가 트림을 하면 막 이렇게 냄새가 막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선생님? 약을 좀 드리고 소화를 좀 잘 시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시라고 네.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지. 아주 그게 제일 정확한 아주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계속 해주시죠. 네. 진단은 문진이 제일 중요합니다. 즉 환자와 의사 간에 서로 묻고 답하는 그동안의 증상이나 네. 어떻게 식습관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위내시경도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위내시경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금방 위내시경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하지 않는 검사긴 하지만 24시간 산역류 검사나 산용액 관리료 검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진과 위내시경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치료법으로는 약물 치료가 제일 우선시됩니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 치료가 거의 다 되는 편이고요. 생활습관 개선도 반드시 따라줘야 재발이 방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는 위에 있는 이쪽 부분을 식도 주위로 묶어주는 수술 치료가 있는데요. 요거는 과거에는 약이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잘 쓰이기도 했습니다. 심한 분들에 한해서. 하지만 수술 자체가 워낙 크고요.
그리고 약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요즘은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를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약물 치료는 우리가 기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에 시행이 되나요? 보통은 2달에서 심한 경우는 6개월, 그리고 아주 심한 분들은 유지요법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 유지요법이라는 것은 계속 약을 복용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네, 처음보다는 용량이 줄어들지만 조금 길게 가는 경우도 있죠. 그 새끼 잘 챙겨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생활 습관 개선. 네. 식사 습관을 개선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꼭꼭 씹어 드시고 거르지 마시고 드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네. 야, 정말 뭐 똑같이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우리 맞아요. 선생님께서도. 하나 틀린 게 없죠. 네. 맞아요. 예.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과 원인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그 원인과 증상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증상이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쯤에서 궁금한 게 그러면 공복일 때 뭔가 메스꺼운 기분이 든다면 이것도 역류성 식도염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지요? 예, 위산이 식도 밑을 자극하면은 실제로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아침 안 먹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속이 조금 메스껍기도 하고 쓰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아침 안 먹어서 그래 이렇게 그냥 웃고 넘겼거든요. 네, 병원 가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심하시면 보실 필요도 있고요. 아, 네. 일단 응급처 치료는 물을 드셔보셔도 좋을 것 아, 같습니다. 물을 자주. 네. 네. 병원에 가시기 전에 음식을 드시는 게 근데 굶지 말고 아, 조금이라도 바빠가지고. 먹어요. 네. 아까 선생님 그 말씀하실 때 보니까 그 잦은 기침 같은 것도 네네. 이 증상이다라는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이 기침 같은 이런 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지만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위산이 미세하게 올라와서 기도로 넘어가는 거죠. 그 기도가 식도 앞에 기도가 있는데 그쪽으로 위산이 넘어가면서 약간 사례가 들리면서 기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산으로 인해서 식도가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 예전에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머니 뱃속에서 그 식도와 기도가 같은 친구들이었거든요. 형제 같은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식도가 자극이 되니까 기도도 덩달아서 수축하면서 기침을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단은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예전에 약이 좋지 않을 때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도 시도해봤었는데요. 네. 물론 그게 좋은 효과를 보이긴 하지만 수술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요즘 약이 좋아져서 약물 치료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이다. 아우 나는 이렇게 뭐 이렇게 수술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등에 이렇게 땀이 나요. 그 겁도 약-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네. 몸도 약하고. 아이,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복용 시에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당뇨약이나 혈압약 같이 평소에 지병이 있어서 먹는 약의 경우에는 이 역류성 식도염 약과 같이 복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대부분의 약은 같이 복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특히 당뇨약이나 혈압약 같은 경우는 계속 복용하셔야 되는 약이기 네. 때문에 다른 약과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가 많긴 한데요. 다만 이제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있었을 때 드시는 약 중에 하나가 그 식도염 약하고 좀 서로 이제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이 드실 경우에 효과가 좀 떨어지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의사와 그 상담을 하시고 약 복용하는 방법을 좀 달리 하신다거나 약을 좀 변경한다거나 하실 필요가 있고요. 혈압약 중에 식도염을 좀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식도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혈압약을 처방하시는 분께 상의를 해가지고 이 약을 혹시 변경할 수 있나 뭐 그런 것도 좀 상의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질환이라도 어떤 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맞습니다. 얘기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친구네 집에 놀러를 갔다가 이제 밥을 먹는데 양배추로 밥상을 다 차려놓은 거예요. 네, 뭐 양배추로 뭐 샐러드도 만들고 쪄가지고, 네, 그 소스도 양배추 갈아가지고 막 온 상을 양배추로 만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게 식도염이 좋다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먹는데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민간요법들도 좀 효과가 있는 건지. 양배추가 효과가 좀 있다고는 네.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점막을 치유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산 분비를 좀 촉진시켜가지고 소화를 좀 도와주면서 역류성 식도염을 좋게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요.
그 위에 운동이 좀 떨어져 있는 당뇨 환자분들이나 만성적으로 소화가 좀 안 되는 분들은 오히려 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간을 좀 많이 하는 경우에는 또 그것도 또 안 좋을 수 있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그런 고민보다도 그 친구가 왜 양배추만 줬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아니 걱정하는 마음에서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민간요법 참 좋아요.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현명한 방식들이 있죠. 근데 무엇보다도 전문의하고 상의하는 게 최고가 아닐까. 그렇죠. 진단이 다시 한번 우선이라는 생각해 점. 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역류성 식도염 재발률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제가 아무래도 의사이기 때문에 충분한 약물 치료가 우선시 네. 돼야겠고요. 그리고 재발을 정말 막으려면은 식습관의 변화가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쉽진 않죠. 네. 쉽지 않죠. 특히 여기 와서는 더 쉽지 않죠,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예방이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식습관, 올바른 식습관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일단은 뭐 뻔한 얘기지만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름지지 않은 음식, 그리고 내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들은 좀 피하셔야 되고요. 술도 안 좋고요. 야식도 금지하셔야 되고 물 같은 경우도 밤에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물 마시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가 왜 밥 먹기 전후로 물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 논쟁이 참 뜨겁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물은 언제 마셔줘야 되나요? 물은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뒤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식사 후에 드시면 아무래도 좀 위산도 좀 중화되면서 좀 약간 소화에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또 찰랑찰랑해지면서 또 그것 때문에 위에서 또 산이 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으로 아까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제일 좀 주의하셔야 될 건 커피입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식도와 위 경계 부위에서 그 식도와 그 위를 막아주는 네. 하부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럼 그 분비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생기게 되고요. 초콜릿도 그렇고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좀 많이 문제가 됩니다. 관략근이 저는 저쪽 아래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쪽에도 관략근이 있군요, 선생님. 예,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 초콜릿은 그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이 초콜릿은 대체 왜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당 떨어졌을 때 그렇죠. 하나씩 초콜릿처럼 좋은 게 먹으면 없는데. 얼마나 좋은데. 초콜릿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카페인입니다. 일단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함유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초콜릿이 지방입니다, 사실. 지방에 우리가 설탕을 섞어서 먹기 때문에 달달한 건데요. 그게 지방 덩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화가 좀 덜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초콜릿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만감은 되는데 맞아요. 예, 또 위에는 안 좋군요.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음식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역류성 식도염을 완화하는 데 좋은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배추도 그렇고요. 네. 야채 같은 것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우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지방 우유가 좀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좀 물을 드시면은 특히 이제 우리 공복 시에 아까 울렁울렁 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런 것들이 물을 드시면 위산이 되게 씻겨 내려가면서 조금 덜해질 수 있습니다. 역시 먹는 게 네,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분 어떠셨나요? 일단은 앞에 놓인 음식을 놓고 먹지 않는 자가 얼마나 불행합니까? 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을 거라고 네, 네. 믿습니다. 네, 살아가는데 맛있는 걸 먹고 네, 그 행복감도 진짜 무시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잘 관리해가지고 그 먹는 즐거움을 또 좀 잘 많이들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속이 좀 안 좋았던 이유를 오늘에서야 네, 찾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끝으로 우리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역류성 식도염은 암이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치하실 경우에는 속쓰림도 심해지실 수 있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수 있고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를 보셔서 꼭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과음과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이 모든 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는 원인들인데요. 이제 토닥과 함께 내 몸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쉽게 풀어가는 건강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